네, 소개 없이 그냥 올라오셨는데 사실 개막식 때 친구들 영화제 개막식 때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시간표를 딱 보시더니만 영화를 상영하는 날짜를 자기는 초대를 안 하냐고. 사실 초대를 안 했던 건 아니고 늘 극장에 초대를 해서 이청수 감독의 영화 상영이 될 때 한번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개막식 때 이게 또 성사가 돼가지고 오늘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 뭐 주말인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일찍 시간을 잡아서 넉넉하게 좀 토크 시간을 좀 마련할 텐데 갑자기 잡은 일정이라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권혜여 배우 자리하셨는데 들어오실 때 인사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햇수로 20년째, 그다음에 시티 영화제로서 18번째인데 매년 개막식 사연을 보지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출연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하성국 씨나 강소희 배우가 왔으면 더 좋아하셨겠지만 제가 지기를 좀 더 잘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래도 뵙게 돼서 다행이고 오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뒤에서 객석을 가득 메워주시는 관객분들 보니까 저 기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혜여 배우가 홍상수 감독 영화에 처음 등장한 게 다른 나라에서요. 2012년이죠. 근데 이자벨 리베르시가 홍상수 감독 영화에 처음 등장한 게 또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두 분이 홍상수 감독의 세계 안에 동시에 도착을 한 게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떤 계기로 어떤 방식으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영화에 출연 좀 해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늘 그렇죠. 그럼 첫 영화에 출연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서 네, 뭐 방식은 늘 그런 식인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홍상수 감독 영화 작품 안에서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얘기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은 지금 칸에서 경쟁 부분 심사 때문에 눈이 빠지게 영화를 보고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전화로 그랬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에 남의 영화를 보는 걸까? 홍상수 감독은 남의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라는 존재라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하는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이렇게 알게 된 계기로 해서 만나서 둘이서 술 실컷 먹고 헤어진 다음에 2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보통의 우리가 영화가 제작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라는 게 감독이나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프로덕션이 만들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프리프로덕션 과정에 들어가서 배우를 섭외를 하고 캐스팅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글쎄요, 최소한 전원사 혹은 그 이전부터 홍상수 감독 영화의 프로세스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공간이 첫 번째입니다. 어딘가 지나가다가 보든 아니면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것이든 간에 어떤 공간을 먼저 정하고 그 공간에 어떤 인물이 서 있으면 하고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래, 해요가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면 전화를 하는 거죠. 시간이 맞으면 출연하는 거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간이 정해진과 동시에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화를 찍겠다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촬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영화를 이제 찍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모든 그 과정하고는 너무나 다른 과정이죠. 그래서
저 역시 늘 흥미롭고 제가 이 영화가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장편 영화이면서 저로서는 11번째 함께한 작품입니다. 근데 11번 내내 저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갑니다. 저도 촬영 전에 알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 아빠야. 그것만 알고. 예. 참고로 홍상수 감독도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 세 번 정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는데 네 번째 연락드렸을 때는 더 이상 본 영화가 없다고 추천할 영화가 없다고.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대에서 멈췄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홍상수 감독이 한국에 돌아와서 96년도에 한해종 교수 생활을 하기 전까지 따진다면 남영화 본 게 그 이후로 없을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권혜호 배우랑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번에 또 홍상수 감독 영화를 촬영한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디라는 장소, 그 다음에 계절. 그 전에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여주였던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라는 계절. 이 두 가지만 알고 배우로서 참여한다라는 건, 근데 이번에도 영화 참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설레는 표정 같기도 하고, 전혀 일반적인 배우라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척 하는 건 되게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그게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누군가의 삶을 다루든지 뭐 어떤 사건을 다루든지 우리가 영화라는 이 픽션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 다 알고 있고 결과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연기하잖아요. 네? 모든 제작 과정이 혹은 순서도 그렇고. 근데 정말 홍상수 감독은 어떤 이야기인지조차도 출연하는 배우뿐만이 아니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 홍상수 감독도 어렴풋이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볼 가정도 말고는 대부분 스스로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장에 도착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뭐냐면 예전에 나이가 드시니까 홍상수 감독이 요즘은 새벽에는 못 쓰고 작년부터 항상 아침에 새벽에 대본을 썼거든요. 요즘은 전날 쓰더라고. 전날 밤에. 도착해야지만 오늘 찍을 장면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손에 주어진 대본 보면 한숨부터 쉬죠. 그러면 몇 페이지야 도대체 A4 몇 페이지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배우들은 단 1시간의 시간을 갖고 대사 토시 한마디 틀림없이 이 장면들 다 찍어야 됩니다. 그 술자리, 밥상머리 자리,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을 던져놓고 만들어진 애드립, 즉흥적인 상황으로 지금까지도 그 30년 홍상수 감독의 33편의 작업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전체 애드립의 순간이 있다면 다 모으면 1분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단 1시간 혹은 2시간 내에 그 장면들을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림없이 배우들끼리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일이 엄청 치열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부담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계획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설정하고 정하고 예측하고 그 장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왜냐? 모르고 가니까.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편해요. 일단은 마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나이 같은 느낌. 오늘 놀러 가는 건 확실한데 어딘지 모를 때 그 약간의 설레임, 그런 것들. 물론 그거를 좀 힘들어하시는 배우들도 있긴 해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작업 과정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촬영하는 순간에는 현장에 도착해서 촬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그 집중력의 한계까지 몰아붙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장면들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가 많아요. 홍상수 감독님.
왜냐하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홍상수 감독이 생각하는 대화와 대화 사이의 리듬, 어떤 긴장들, 혹은 자기 스스로 짜고자 하는 어떤 미장센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우리 배우들은 이게 오케이 컷일까, NG일까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또 긴 대사량이 원싱원 테이크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이크를 여러 번 갖게 되고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리뷰하면서 다시 호흡 맞추고 그러니까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설레입니다. 갈 때 즐겁습니다. 그럼 촬영 일수는 확실히 정해져 있나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홍상수 감독의 컨디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겠다는 마음은 항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최근 두 작품이 좀 러닝 타임이 길어져서 네. 110분이 넘어가고 그 이전에 늘 60분에서 한 90분 정도였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치자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늘어나서 네, 그런 경우는 하죠. 또 하나 사실 궁금한 거는 그런 현장에 처음에 도착해서 어떤 일부터 만드시는가? 예전에 이자벨 에페르스가 여기 서울 아트시네마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행자의 필요. 굉장히 필요 촬영 당시였는데 저 실험 영화 상영하는 날에 영화 보러 오고 싶다고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숙소에 모셔다 드리면서 택시를 같이 탔었거든요. 모셔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자벨 에페르스가 홍상수 영화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꼭 촬영 현장에 와봐야 된다고. 홍상수 감독의 촬영 현장에. 어떻게 영화가 어떤 의미일까? 그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만약에 제가 이자벨 에페르의 마음은 아닐 테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2012년도에 그 전라북도 모항이라고 하는 변산반도에서 보름 동안에 굉장히 장마 기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이번에 여행자의 비롯해서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 양반이 저하고 띠동갑이니까 아무튼 그 체력으로 이렇게 버티시는 거 보면서 제가 농담을 항상 끝날 때 그러면 이자벨은 또 홍 감독이랑 영화를 찍을 자신 있어? 언제든지라고. 그렇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뭐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사랑하는 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위대한 배우임에도 항상 홍상수 영화를 찍을 때는 자기 트렁크 달랑 두게 되고 제한 조건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반드시 혼자 올 거. 그럼 와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보라는 뜻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저 역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최근 정확하게는 지난 2020년 혹은 2019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멀리 가면 한 18년, 17년도 좋고요. 스텝스를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인트로덕션부터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홍상수 감독, 동시녹음 기사 그리고 제작부 1명이 촬영합니다. 그 3명이 우리가 촬영이 이루어져요. 이건 뭐 학교에서 뭐 졸업작품 만드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서도 제 생각은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홍 감독은. 영화는 과연 뭘로 이루어지지? 영화에게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남는 일이 일단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관찰하고 찍어내야 되는 카메라, 움직여야 될 피사체로서 배우, 그리고 이야기, 감독. 이거 말고는 다 모든 걸 정리하면서 영화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가는 길 같기도 하고 스스로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그렇게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촬영 회차는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훨씬 더 예전 같으면 뭐 12회차, 10회차 찍었던 얘들이 요즘은 5, 6회차
그리고 과거 같으면 그 카메라맨과의 그런 호흡, 감독과의 호흡을 서로 맞추고 그것이 안 맞았을 때 계속 조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홍상수 감독의 인트로덕션부터 촬영 카메라를 잡으면서 스스로 통제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니까 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는 이런 저화질 화면이 네. 어떤 느낌으로 오시는지 그 촬영 당시에야 뭐 전혀 알 수 없지만 결과물을 보게 되면 요즘은 너무나도 고해상도의 화질들이 많은데 약간 루나르 그림 보는 것 같은 게 되기도 하고. 예. 저는 익숙하진 않죠. 익숙하진 않은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특히나 본인이 카메라를 잡는 순간부터 과거에는 쓰던 카메라들이 그래도 뭐 아리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고급 사양의 상업 영화에서 쓰는 카메라 기종이 아니고 물론 소니 쪽에서 제공받던 그 영화 카메라였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그 2020년 인트로덕션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이 카메라를 잡으면서부터는 자그마한 홈캠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것도 4K가 되는 거지만 가장 저화질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거, 보여준다는 거, 선명하다는 것, 눈이 선명하다는 것과 내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되는 건 다른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관객분들 이야기 좀 받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참여를 하셨는데 각각의 인물들은 사전에 설정된 게 전혀 없고 당일날 대본에 따라서 연기를 하게 되시는데 그럼에도 10년 이상 진행되면서는 뭔가 이 인물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의 경우라면 사위를 보게 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2년 이자벨 베리 씨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권혜여 배우가 홍상수 감독 영화에 들어갔을 때 중년 배우의 캐릭터가 확실히 변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 전에 기주봉 배우가 나와주신 분이 있고 그 전에 좀 더 젊었던 배우들에서 이제는 권혜여 배우에게 넘어가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 비중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중간마다 권혜여 배우 또래보다 조금 더 젊거나 조금 위의 사람이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재밌게 느꼈던 게 어쨌든 사위, 딸, 아버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주어진 설정이 전혀 없다 해도 배우로서 계속 연기를 해나가면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안에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 역시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볼 때 그냥 그 정도 느끼는 거겠죠.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이 장면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유는 이 영화 저는 그날 찍을 부분만 알아요. 그 다음날 부분도 모르고 홍상수 감독은 촬영이 끝나면 줬던 시나리오를 다 수거합니다. 절대 타인이 볼 수 없게. 그러니까 이전날 어떤 배우가 무엇을 찍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닥쳐온 나에게 과제같이 몰입해야 되는 순간에는 뭐 다른 것 생각할 여지도 없다가 사실 아버지라는 느낌은 정확하게 2017년 그 후때부터죠. 그 때에 자식에 대한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영화 탑에서는 또 딸과 함께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홍상수 감독은 결코 그런 생각 안 하면 찍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같이 해외 영화제를 다닐 때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홍상수 감독이 항상 하는 답변이기도 한데 나는 이 이야기를 모른다.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닥쳐온 혹은 내 눈앞에 놓여진 인물들을 그리고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그 환경들, 새소리, 지나간 찻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그것을 이제 홍상수 감독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작업 중에 하늘이 자연이 나에게 준 계시 혹은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날 하루의 촬영이 끝나면 그 다음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끝없이 고민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영화 끝나고 나서 관객의 몫인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출연자가 나와서 영화에 대해서 고조와 미조와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 홍상수 감독의 작업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각자의 몫이겠죠, 영화야. 근데 이번 영화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그 홍상수 감독 영화를 끝나고 나면 소주 한잔 해야지 혹은 뭐 막걸리 한잔 해야지 하는데, 이번 영화는 유독 빨리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함께 출연한 우리 조윤희 씨도 제가 무슨 헛소리하거나 서로 할 말이 없을 땐 담배 한 대 피워 이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 이제 뭐 일종의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감들이 끊어가지고. 근데 그 담배 피는 좀 웃기지 않아요? 좀 볼 때마다 웃기더라고요. 담배 두 갑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니까 영화에서 두 가지 대사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나는 단정 짓지 말라, 모른다는 거. 또 하나는 모른다는 거로 도피하지 말라. 모른다는 것도 아는 거야. 네. 안다고 단정 짓는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 대사가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가장 컸던 거는 네 뒤에 아버지에 대한 도대체 이 한 변호사는 어떤 분인가요?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영화에 대한 에피소드,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이제 프리미어가 끝난 다음에 관객과의 대화 속에서 직접 이제 홍 감독이 밝힌 그런 얘기는, 그날도 저희가 이제 여행자의 피로 그 영화 촬영이 끝나고 그다음에 베를린을 갔다 온 다음에 스태프들과 함께 밥 한번 먹는 자리에서 홍 감독이 갑자기 하성국 씨와 강소희 씨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소희 집이 그래? 나 한번 그 초청해 줄 수 있어? 초대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냥 몇 주 후에 덜컥 놀러 갔다가 닭장도 구경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나 여기서 영화 찍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말 그 어떤 공간이 홍상수 감독의 창작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영화 수유천 같은 경우는 홍상수 감독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우리 동네 되게 조용하고 예쁜데 한번 동네 산책 한번 할래 해서 그 영화 촬영 나온 모든 공간들을 제가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산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간들이 영화가 되버렸던 거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권혜여 배우의 가장 좋아하는 씬은 닭장 들어가는 씬.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사실 신도 난장판 같은 씬들이 많이 찍었는데 그걸 다 안 쓰고 가장 점잖은 장면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 근데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장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당일 도착해서 아침에 대본을 보고 촬영을 하고 끝나면 각자 헤어졌다가 그 다음 날이 됐던 그 다음 날이 됐던 만나서 다시 찍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의 물론 전작이 돼지가 물에 빠지냐 이런 것까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도 그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홍상수 감독은 이 나오는 영화의 씬별로 순서에 따라서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모든 홍상수의 영화는 찍은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을 하고 그것을 편집실에서 앉아서 씬과 씬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붙임으로써 무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일들이 그대로 담아내는 방향인 것. 박장신 얘기했던 대로 됐죠. 박은 대입자일 거예요. 관객분들 중에서 해보시면.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홍상수 감독의 연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그 옛날에 유준상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 자기가 유준상 씨 집에 홍상수 감독이 놀러 갔는데 랜턴이 있어서 그 영화의 중요한 사물이 랜턴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된 겁니다. 네, 그 혹시 이번 영화에선 그런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영화 내에서 번호가 계속 나오는데 그 번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번호요? 네, 그 1번 나오고 테이크처럼 나오는 게 있어서. 씬별로? 씬에 넘버를 붙였다는 거요? 네. 그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홍상수 감독 100%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예, 일단은 이 영화에서는 뭐 그런 거 특별히 없었고요. 그냥 갑자기 야, 어디 좀 낡은 기타 좀 하나 갖고 와볼래? 그래서 너무 새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은 여러분들 저기 지난 겨울 내내 많이 들었던 탄핵이 답이다 부르는 백자씨 기타 제가 뺏어갖고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 얘기보다는 그 번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이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그분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어떤 소품도 그냥 그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보죠. 예.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서울 아트시네마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텍스트로 질문 남겨주시면 어르신 분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이번 영화도 픽션이 아니고 또 완전 리얼리즘 영화처럼 또 보이는 게 항상 홍상수 감독 영화를 그려왔는데, 이번 영화에서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영화 픽션이 아니고 실제로 내 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인 나부랭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내 딸의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시험도 많이 하고 억지로 막 술을 먹인다든지 자꾸 막 알아보고, 뭐 수염도 좀 지저분한 것 같다, 뭐 멋있다고 말은 표현했지만 약간 비꼬듯이 말하고 그런 식으로 뭐 중고 프라이드 차 얘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내 딸의 남자친구가 오면 과연 허락을 해주실 건지, 교제를 허락할 건지, 그거 관점을 보면서 보니까 전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네. 뭐 그건 개인생이니까 제가 신경 쓸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대목은 지금 들리셨어요? 질문 내용은? 잘 안 들리셨죠? 그러니까 뭐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감상할 때 우리 여기 관객분께서는 픽션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좀 하이퍼 리얼리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나 보죠. 근데 저는 홍상수 감독 영화는 지금 33편의 영화 중에서 제 생각은 돼지가 물에 빠진다 96년도 첫 작품을 제외한다면 글쎄요, 우리 영화사에서 이렇게 우리말답지 않게 하는 영화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적인 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홍상수 감독의 대화는 일상의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인끼리는 절대 그런 말을 쓸 수 없는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홍상수 감독 영화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혹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도 않죠, 항상.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타인의 대화를 이렇게 1시간 40분, 1시간 반 동안 들을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거는 우리는 영화나 연기를 갖다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성을 재현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늘 그 일상성을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부분.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사 외우기가 힘들어요. 맛있다. 맛있지? 맛있구나. 정말 맛있네.
이걸 헷갈리지 않고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담배 한 대 필까? 담배 한 대 필까? 한 대 펴. 필게. 이게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우리말이 갖고 있는 일상성보다는 그 말 안에서 그 어색하다고 느낀 순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텐션을 만들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리듬감을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들여다보게 듣게 되는데 홍상수 영화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홍상수 영화를 보면서 다음 대사를 무엇을 할 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성이라면은 우린 다 예측해요. 일상적인 구조와 일상적인 사건 그리고 무엇이 파헤쳐가는 과정이라면은 제가 놀래겠지, 화를 내겠지, 이 대목에서 뭐 하겠지, 우린 대부분 다 유추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다음 대사를 생각해내는 사람은 저도 못하고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참 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새롭게 영화 감독으로 출발하려는 많은 젊은 영화인들이 한때 홍상수 병에 빠진 적이 있었죠. VCA 병에 가깝다고 했었어요. 뭐든지 대충 길게 찍으면서 모여서 애드립만 떠들고 있으면 영화가 되는 줄 알고. 근데 홍상수의 영화는 어마어마한 디테일, 그 다음에 구도적 완결성, 그런가 하면 그 대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리듬, 말맛, 간격, 이 리듬감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냥 상황 던져놓고서 애드립하면서 찍는 게 그 당시에 많은 청년 감독들이 그러다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많았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를 다시 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일까? 또 홍상수 감독 영화는 그래서 해외 영화 나갔을 때 자막이 됐을 때에 영어로 됐을 때에 묘하게 그게 좀 괜찮아요. 도치된 표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과거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책을 쓸 때 일본판을 썼다가 다 찢어버리고 영어로 자기가 소설을 써서 다시 일본어로 번역했던 게 하루키의 첫 작품이었던 것처럼 그럼으로써 일본 문학이 갖고 있던 그 중문 복문 그 지라 같은 말에서 간결한 어체를 발견한 것처럼 홍 감독 역시 그 말은 일상성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짧은 질문을 해서 길게 부탁드렸죠.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테이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톤이 올라가거나 뭐 어떤 말의 표현의 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기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시나요? 그것도 배우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사실 홍 감독 역시 자기가 밤새 쓴 대사를 우리에게 갑자기 던져주고 1시간 내에 각자가 열심히 외워서 모여서 함께 대사를 맞춰가면서 리허설을 할 때 그때 홍상수 감독 역시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죠. 아, 권혜영은 이 장면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좋네? 좋으면 받아들이고 효야, 난 그게 아니고 난 이런 마음으로 썼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리허설 혹은 여러 번 반복되는 테이크 과정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끝없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우리 온다는데 안 왔네 아직. 저희 쳐가고 그랬는데. 네. 예를 들면 마지막 씬 같은 경우 마지막 쪽에 두 부부가 앉아서 소위 말해서 남자친구 이제 뒷담화. 그 장면 같은 경우가 촬영 전에 홍상수 감독 그날 진짜 술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 식당 씬을 아침부터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녁 쉬는 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는 거 보러 갔다가 다시 내려 술 먹다가 그랬다가 잠시 그러다가 이제 전 새벽 몇 시까지 이렇게 찍었으니까요. 그날은 거의 한 18시간 술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부가 하는 장면을 찍을 때에
홍상수 감독이 대본을 저에게 주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장면이 여차하면은 이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뭔가 그 속물적인 그런 기성의 세대가 자식들에 던지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들,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리얼, 그렇게 보이면 안 될 것 같다. 혹은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찍고 나서 나는 안 쓸 수도 있어. 저희에게 처음 얘기할 정도로 그 장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써놓고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 그냥 테이프 다 2번씩만 한 번에 다 2번에 다 끝낼 수 있어서 홍상수 감독도 무척 좋아했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서로가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배우가 만들어낸 그 무드 혹은 그것을 보고 또 본인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고 좋은데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딱히 정해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객 질문 중에 촬영 방식이 몹시 흥미로워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오랜 기간 함께한 배우로서 오늘 분량을 촬영하고 집에 간 뒤에 다음 분량을 자연스럽게 상상해 보게 될 것 같은데 홍상수 감독의 다음 대본과 괴리가 있다거나 닮았다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촬영 기간 동안 그 인물로 사는 감정이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뒤에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생 무슨 어떤 배역의 감정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메소드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어서 그냥 그 순간에 벌어진 일들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람이니까 상상을 하죠. 내일은 뭘 찍을 어떤 이야기로 도대체 이게 가려나. 근데 한 5, 6년 전부터는 그거 포기했습니다.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서 혹시 영화 탑을 보신 분들 계세요? 본인이 배우라 생각하고 탑에서 그냥 그게 다 순서대로 찍은 거거든요. 찍어서 편집한 게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 날 내가 그걸 찍을 걸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오늘 이 영화는 홍상수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혹은 또 어떤 선형과 비선형 혹은 어떤 시간의 왜곡 이런 것들의 어떤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영화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훨씬 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보면 이런 영화에서는 뭔가 좀 서늘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셨는데 홍상수 감독 영화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 매력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해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 시간 되니? 항상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을 할까 하는데 너 시간 되니?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인데요. 닭 요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백숙이 궁금한데 궁금하네. 보시면서 굉장히 궁금하셨나요? 그 강소희 배우의 집인데 그 중간에 나오지만 그 닭 요리 제대로 하려면 한 10시간 몇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꼭 알아야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물론 무슨 백숙집에 사갖고 온 거죠. 홍상수 감독의 경우 영화 제목을 프로덕션 전에 정해놓는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작품은 특히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도 정작 본편에서 비슷하거나 언급된 내용이 없어서 이번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 배우님이 가졌던 인상도 궁금합니다. 홍상수 감독과 작업이 끝났을 때 가장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계속 괴롭히는 일입니다. 가끔 전화해서 이번 영화 제목 뭐야? 뭘로 정했어? 아직 혹은 정해놓고도 말 안 해줄 때도 많고 대부분 그 영화가 다 촬영 끝난 다음에 정합니다. 항상 마지막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가끔은 그 촬영 중에 정해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2017년 영화 그 후 같은 경우는 영화의 마지막 촬영날 출판사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출판사 사장님께 홍 감독이 갑자기 제가 민희 씨에게 책을 선물한다며 그때 그 쓸 책으로 그 홍상수 감독이 실제 출판사 주인에게 저 혹시 그 소세기의 마음 있어요? 있어요. 찾더니만 한참 찾더니 왜 그게 안 보이지? 소세기의 마음이? 마음은 없고 이건 안 돼요? 그 소세기의 그 후였습니다. 홍 감독이 들자마자 괜찮을 것 같아요. 제목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대부분 다 그냥 영화 끝난 다음에 그리고 아까도 질문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 자연은 못 느꼈다고 하시면 참 너무 속상하시네요. 그 밥 먹고 나왔을 때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와 들여다보는 꽃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장면은 있는데 대화에서 언급된 아니면 그러고 보면 대화에서도 언급이 되겠네요. 그 마지막 부부 대화 내용 중에 권 배우님 부부의 실제 모습이 반영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하성국 배우 수염에게는 실제 하성국 배우와 관련이 있나요? 최근에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셨다거나 원래부터 수염을 채로 갔을까요? 그걸 잘 모릅니다. 저도. 왜냐면 실제 그 촬영 들어가기 전날 전전날 정도에 만났을 때 성국이가 출연하는구나 그때 알죠. 제 배역도 모르는데 내가 남의 배우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때 홍 감독이 좀 수염을 길러면 어떠냐 제안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 그럼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겠죠. 어떤 공간이 이 공간에서 홍 감독이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출연하는 배우의 일상 속에서 홍 감독이 마주쳤던 느낌들 혹은 예를 들면 가끔 제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대사에 많이 녹아있긴 하죠. 술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초기작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은 처음에는 소주의 시대였는데 와인이 등장하다가 급기야 이번에는 위스키도 등장합니다. 막걸리가 빠진 것 같은데 이소벨 에페르 씨는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술의 변화가 주종의 변화가 홍상수 감독을 둘러싼 환경, 경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아끼는 술로 이렇게 나온 술도 뭔지 궁금합니다. 이상의 술 하나. 네, 그 아끼는 술로 나온 거 그건 저도 어떤 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 술 하는데 일단은 그 술은 오래 보관되었던 위스키였기 때문에 완전 꽝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집에 위스키 있으면 무조건 1, 2년 내에 드세요. 위스키는 오래 보관할수록 똥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술은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초기 2000년대 전 세계 영화인들이 도대체 저 한국의 초록색 병은 무엇이고 저것만 마시면 인간들이 광인이 되고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사랑한다고 죽겠다고 뛰어다니고 울부짖고 저러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저 초록색 통, 저 이상한 호연 우유는 뭘까 그랬다가 그게 홍상수 감독이 이렇게 좀 그렇게 술이 변화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특별히 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술도 막 섞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간이 오늘은 좀 짧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때 또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긴 한데요. 또 질문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얘기 드리면 직장인이시라고 얘기하시면서 전공자가 아니기에 영화를 어떻게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한데 배우님께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수술하고 싶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연기를 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그
그 안에 좀 답이 있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모든 예술의 영역은 기본적인 어떤 단계를 위한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무용수면 최소한 2바퀴 반은 공중에서 돌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때로는 대학이라든지 콩쿠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과했을 때 자신의 단계를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최소한 처음도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런 영화 혹은 연기하는 이들은 그 일에 그런 허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매일같이 자기의 어디에 있는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헤매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즐겁다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권혜여 배우가 얘기하신 것 중에 다음을 모른다라는 거, 다음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볼 때 갖는 가장 경이롭고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그 다음 씬이 다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고 맞아가는 맛도 있겠지만 그런 그 장르성 영화의 즐거움도 있지만 어떻게 대화가 흘러가고 어떻게 이 영화가 끝나고 어디에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영화도 사실 어떻게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예측하시는 분이 한 2%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동차 고장나고 끝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영역이고 영화의 영역이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또 권혜여 씨를 모시고 얘기하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말 듣고. 네,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요즘 한국 영화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영화를 너무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좀 건방진 얘기겠지만 저에게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홍상수 감독과의 작업은 늘 경이로웠던 일이고 늘 자랑스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그런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너무 관객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해준 질문이 한국 애들은 연인끼리 저러니? 안 그래 우리도. 담배 안 피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